그만두시오. 안 됩니다. 양가 대교수로서 차마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씨, 이곳은 조정의 법도나 대갓집의 규율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섬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뿐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화도에서 소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김대감 댁은 관아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위세가 등등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 서연은 아름다운 용모와 고운 심성을 지녔으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후사를 잇지 못하다니. 대체 내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으니 그리 알 거라. 필시 너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남편 민준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슬 좋은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위원의 진맥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서연이 아니라 남편 민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한양 최고의 의원에게 가서 다시 진맥을 받아보거라. 거기서도 결과가 같다면 그땐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민준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그는 서연에게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는 서연을 불러 민준이 한양으로 가던 중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불임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그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무너진 체면에 대한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서연을 없애기로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건넨 겉보기에 다정함이 담긴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뱃멀미를 할지도 모르니 마시거라. 내 몸을 생각해서 챙기는 것이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하며 약을 단숨에 들이켰고 이내 정신을 잃고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대고 기다리던 사내는 무영이라는 떠돌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며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온 외로운 사내였지요. 그날 김대감 댁의 은밀한 심부름을 맡은 것도 그의 고된 삶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들어라.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조 한 돈에 2배를 줄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던 무영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쓰러진 여인을 덮고 있던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무영의 메마른 가슴 한편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사내가 생전 처음으로 품어본 강렬한 욕망이자 지독한 갈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름 없는 무인도에서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한 사내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긴 어디입니까? 서연은 눈앞의 사내를 경계하며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인은 건너 마을 머슴인 무영이라 합니다. 장터에 갔다가 대감댁 하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낙마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대감댁에서는 아씨를 연료로 만들어 평생 수절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아씨를 구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과 기구한 운명 앞에 서연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던 길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까운 이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배가 크게 부서져 수리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씨,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깊은 슬픔에 빠진 서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의 시간은 낯설었지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규방에서 자란 서연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영은 어릴 적부터 온갖 굳은 일을 겪어온 강인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배에 있던 도끼로 나무를 베고 마른 풀을 엮어 서연을 위한 아늑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무영은 언제나 서연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가 잡아온 물고기도 땀 흘려 나무 위에서 딴 과일도 항상 서연의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드시지요. 싫습니다. 아씨께서 드시지 않으면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무영이 신기했습니다. 평생을 감추고 억누르며 살았던 자신과는 달리 그는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내였으니까요. 헌데 아씨께서는 어찌하여 천한 저에게 말을 높이십니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무영은 그녀의 말에 죄책감으로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자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롯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자 심장이 거세게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숨겨온 진실과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 무영은 황급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무영은 서연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오두막 근처 동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낮의 따스한 햇살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었지만 칠흑 같은 밤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움, 미련, 걱정, 그리고 돌아오겠다던 남편의 마지막 얼굴. 서연은 눈을 감고 가슴속으로 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서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씨,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곳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햇살 아래에서는 평온한데 어둠이 내리면 제 속이 한없이 시끄러워집니다. 그 말에 무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던 어느 날, 무영은 과일을 따러 산으로 향했고 서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에 익숙지 않았던 서연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무영이 달려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그녀의 치맛자락을 걷고 발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치마를 움켜쥐고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다친 곳을 봐야 하니 잠시만 치마를 걷어 주십시오. 그만 그리하시오. 어찌 무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씨, 이곳은 조정도 대갓집도 아닙니다. 이 섬엔 우리 둘뿐입니다. 아씨께서 다치신 것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안 됩니다. 양가 댁 여인으로서 차마 못하겠습니다. 서연은 끝내 발목을 드러내지 못했고 무영은 말없이 그녀를 업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그날 바닷바람은 유난히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그만 내려주셔도. 다시 넘어지시면 덧납니다. 그리고 일이 가벼우셔서야 바람에 날아가실까 겁이 납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무영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품 안에 기댄 이 여인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용하고도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무영을 바라보았고 그의 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작은 떨림을 키워나가던 그때 강화도의 김대감댁 대문 앞에는 흠뻑 젖은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남편 민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양 의원의 진료를 마치자마자 여독도 풀지 않고 곧장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큰 집에 홀로 남겨졌을 아내, 서연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며칠 전 밤에 큰마님과 함께 나루터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에 급한 일이 있다 하여 보냈을 뿐이다. 너는 애미에게 이게 무슨 무례한 태도냐? 대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아이가 너의 흠을 알았으니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내칠 수밖에 없었느니라. 가문의 체면이요. 아니요, 어머니의 체면이겠지요. 어머니는 제 사람을, 제 아내를 버리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강화도 일대의 바다와 섬을 샅샅이 뒤지며 서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굳은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섬에 들어온 지 열흘째가 되던 날, 무영은 서연을 작은 바위에 앉히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다며. 머리를 좀 따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며칠째 흐트러진 머릿결이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서연의 마음을 무영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며느리였던 날의 마지막 흔적인 비녀를 뽑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내리고 망설임 어린 손끝으로 한 올 한 올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연모와 존경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참으로 고우십니다. 이 머리에 어울릴 것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영은 덩굴과 들꽃으로 엮은 화관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잠시 말을 잃고 무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마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영은 동굴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서연에게 무영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씨, 손을 잠시만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 의아한 듯 손을 내밀자 무영은 꽃잎으로 만든 투박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꽃을 보다가 아씨 생각이 나서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서툴고 웃음은 쑥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은 숨겨지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참 곱습니다. 그녀가 웃자 무영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씨께서 웃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자꾸만 쿵쿵거립니다. 저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그 말에 서연은 황급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또한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날도 섬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무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자 서연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번져갔고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며 애타게 무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무영은 섬 외딴 곳의 작은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꽃반지보다 더 오래도록 남을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연 몰래 단단한 느티나무를 깎아 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씨께 어울릴까? 그 무렵 빗속을 달리던 서연의 목소리가 어둠과 바람을 가르며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절박한 소리에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내던지고 그대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씨. 아씨.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는 무영의 품 안에서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감정이 그의 품 안에서 뜨거운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울지 마십시오. 오두막에는 작은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다가 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영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줄곧 외롭게 떠돌며 살아온 세월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귀 기울이던 서연은 가슴 깊숙이 뭉쳐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 보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날 찾지 않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아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연모하는 일을 두고 누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무영은 오랫동안 품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제 가족을 갖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헌데 아씨를 만난 것이 제게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무영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남편 민준의 손을 떠올렸지만 지금 기댈 수 있는 온기는 눈앞의 사내에게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대답이 되었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고 오두막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과 무영은 서로의 곁에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였고 작은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뒷산에는 매실나무를 한 그루 심. 아씨는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홍매화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친정들에 심어주셨었지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던 어느 늦은 오후, 몸을 일으키던 서연의 몸이 가볍게 휘청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낯선 생명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깊은 밤, 잠든 무영의 곁에서 서연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긴 것이라면 과부인 자신과 천민인 그 남자 사이의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터였습니다. 그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입니다. 이튿날 서연은 결심한 얼굴로 무영에게 뱃속의 아이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무영의 뒤를 따르던 중 그녀는 덩굴에 덮인 채 숨겨진 배 한 척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에 도착할 때 타고 왔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부서졌다는 무영의 말과는 달리 배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 드리려 직접 수놓았던 홍매화 자수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서연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던 시간, 무영은 손수 깎아 만든 느티나무 반지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뒤돌아 그를 마주하고 말없이 홍매화 자수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무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요? 서방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무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서연은 몸을 돌려 그대로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서연이 바다로 몸을 던지자 무영은 주저없이 그녀를 쫓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놓아라.
내가 날 죽이려 했던 놈이라 하여 내 목숨이 너의 것인 줄 아느냐? 거친 파도는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서연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모든 것을 끊어내려는 절망으로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 무영은 그녀를 붙들었으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붉은 피가 바닷물에 번졌지만 무영은 끝까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바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열은 불덩이 같았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숨겨두었던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무영은 바다 위에서 쉴 새 없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서연이 누워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너머에서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굳은 눈빛으로 바다를 응시하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두 척의 배가 마주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아내를... 소인은 건너 마을 머슴 무영이라 합니다. 아씨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준은 무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서연을 향한 숨기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놓거라.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 그러나 무영은 쉽게 서연을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칼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와 함께 떠난다면 남는 것은 가난과 조롱, 험한 세상뿐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정녕 같은 것이냐? 민준은 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같은 것인지를. 아씨를 해하려 한 것은 나으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아씨께서 그 집으로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영의 말에 민준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서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봄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들른 사찰에서 그는 홍매화 아래를 거니는 서연을 처음 보았습니다. 홍매화 꽃잎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집안에서 추진하던 모든 혼담을 거절하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번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서연 낭자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작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보낸 내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 가소롭구나. 민준의 말은 무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품 안의 서연을 한 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씨. 그의 손끝에서 놓인 것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배는 천천히 멀어졌고 무영은 점이 되어가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던 무영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을 구할 때 부딪혔던 상처가 끝내 그의 목숨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물소리는 단 한 번, 그 뒤로 바다는 영원히 조용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서연은 익숙한 방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남편 민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시오. 어서 다녀온다 하였는데 내가 너무 늦었소.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보다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 둘이 태풍을 만나 무인도에 머물렀었다고 전했소. 더는 아무도 입에 올리는 사람 없을 것이오. 그의 말 속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품으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회임이라 하더군요.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었건만 서연의 마음은 기쁨보다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둘의 아이로 삼읍시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소? 허나, 당신의 뜻이 가장 먼저요.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정이라도 함께 하겠소? 민준의 말은 한없이 다정했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미안하오. 어떤 진실이든 내가 다 감당하겠소. 부디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시오. 당신과 우리 아이. 셋이서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나가겠소.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그 아이를 품고도 김씨 가문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느냐? 지켜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소식 아닙니까? 저의 흠을 감추셨듯이 이 아이 또한 감춰주십시오. 이제 어머니의 말이 이 집안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사람과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힘을 키워왔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가문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오직 서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6해가 흐른 뒤 이름 없던 그 섬은 용점섬이라 불렸습니다. 아이가 없던 부부가 섬에 다녀온 뒤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여 용왕님이 점지해주는 섬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용점섬이 아스라이 보이는 해변으로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바다의 축복을 안고 태어난 아이, 서연과 민준이 함께 지켜온 소중한 딸 혜윤이었습니다. 그 뒤를 햇살 같은 웃음을 머금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나무 반지가 있어요. 바닷가를 뛰어놀던 혜윤이 모래 속에 묻혀있던 낡은 나무 반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깃든 느티나무 반지였습니다. 나무로도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지? 단단하고 상처도 잘 나지 않는 것을 보니? 느티나무로구나. 아주 오래 살아 사람보다 더 많은 사연을 기억하는 나무란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제가 가져도 돼요? 누군가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르지?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아니란다. 혹시라도 나중에 찾으러 올지 모르니 이 자리에 두고 가자꾸나. 혜윤은 아쉬운 듯 반지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인, 혜윤아. 해가 저물겠다.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혜진은 바다와 용점섬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서연이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닿기도 전에 반지는 파도에 휩쓸려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노을 속에서 천천히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고 파도 소리만이 오래도록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간 한 사내의 목소리가 그 밤을 건너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갖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더군요. 내 손에서 놓았지만 그 웃음은 내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죄는 있었으나 미움은 없었고 거짓은 있었으나 사랑은 끝내 진심이었으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욕망이라